여러분은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말로는 이겼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더 외로워지는 순간 말입니다. 부부가 서로 마주 앉아 다투다가 결국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상대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두 사람 사이에는 긴 강 하나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말은 이겼는데 정은 멀어졌습니다. 논리는 세웠는데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툼에서 지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설명하고 끝까지 따지고 끝까지 내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말합니다. 물론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에게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다툼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시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커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 한마디였는데 어느 순간 그 말은 자존심이 되고 자존심은 칼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베곰합니다. 금강경의 정신에서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상에 머물지 말라는 방향입니다. 이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에 머문다는 것은 내가 만든 생각의 모양에 마음이 붙잡히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옳아야 한다. 배우자는 반드시 나를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상대는 당연히 알아줘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생각에 너무 단단히 붙잡히면 우리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내 기대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도 사실은 내 안의 상처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큰 소리만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한때는 서로의 피곤함을 알아주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말꼬리를 잡아야 하는 상대가 됩니다. 한때는 같이 밥을 먹으면 마음이 놓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같은 식탁에서도 방어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집은 쉬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 갑옷을 입는 곳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름이나 역할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편이면 남편의 책임이 있고, 아내이면 아내의 아픔이 있으며, 부모이면 부모의 무게가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역할을 움켜쥐고 이것이 전부 나다라고 집착할 때 괴로움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참고 살았는데, 나는 틀리지 않았는데, 이 말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보다 자기 증명에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오래 기억하고 누가 더 정확히 과거를 꺼내오느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이 끝난 뒤에도 우리가 서로에게 돌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내가 지금 던지는 한마디가 상대를 깨우기 위한 말인지 아니면 상대를 무릎 꿇리기 위한 말인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같은 말도 마음이 다르면 전혀 다른 씨앗이 됩니다. 지혜가 담긴 말은 관계를 살리지만 자존심에 붙잡힌 말은 오래된 정까지 마르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불교 전통에서 자주 전해지는 한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모욕을 받았을 때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현대의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어느 평범한 저녁 식탁에서 시작된 다툼이 어떻게 사랑을 지치게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외로움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깊은 불교의 비유를 통해 왜 우리가 옳은 말조차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할 것입니다. 이 세 이야기는 모두 다른 모습처럼 보이지만 한 곳을 가리킵니다. 부부 사이의 다툼에서 진짜 문제는 말의 승패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 마음이 나라는 생각에 너무 단단히 묶여 상대의 아픔을 들을 공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길을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어쩌면 여러분도 알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조급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교 전통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억울했는지,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했는지 그는 부처님 앞에서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에게 일부러 상처를 주듯 그는 계속 비난하고 조롱하고 화를 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누군가는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계실 수 있을까? 왜 한마디도 되받아치지 않으실까? 그런데 부처님은 그 사람의 분노를 그대로 받아 던지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고 그의 말에 끌려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한참 뒤 부처님은 조용히 물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 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는가?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대가 내게 분노와 모욕을 주려 했으나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그대의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단순히 화를 내는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으로만 받아들이면 조금 얕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상대가 던진 말이 곧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거친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그 거친 말 안으로 들어가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그 비난을 증명하거나 반박하는데 내 마음 전체를 바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말다툼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내가 그 말을 마음에 받습니다. 아내가 다시 더 날카로운 말을 던집니다. 남편이 그것을 받고 또 던집니다. 이렇게 말은 선물이 아니라 돌멩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돌을 던지면서도 속으로는 나 좀 알아줘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든 것을 알아줘. 내가 외로운 것을 알아줘. 내가 무시당한 것 같아서 아픈 것을 알아줘.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사랑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물러서게 하는 말이 됩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곧 나라는 상에 집착한다는 것은 꼭 거창한 수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저녁에도 일어납니다.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해? 내가 틀린 것도 아닌데 왜 참아? 이번에도 내가 물러서면 저 사람은 내가 만만한 줄 알 거야.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커지면 우리는 이미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존심을 지키는 성벽 위에 서서 상대가 항복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항복은 평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말해서 져도 마음이 다치면 그 관계는 이긴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해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부 사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은 상대가 화를 낼 때만이 아닙니다. 상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 침묵은 평온이 아니라 마음이 멀어지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모욕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상대의 말을 모두 삼켜야만 하는가? 상대가 던진 감정을 내 마음에 반드시 들여놓아야 하는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차갑게 외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길에 휩쓸리지 않아야 비로소 상대의 마음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화를 만나면 불길이 커지지만 알아차림이 화를 만나면 그 불길은 조금씩 산소를 잃습니다. 그러므로 부부싸움에서 한 걸음 물러난다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받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정하는 것, 내가 지금 이 분노의 흐름에 같이 떠내려가지 않겠다고 숨을 고르는 것, 그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살릴 가능성을 남겨두는 일입니다. 이기는 말은 순간의 시원함을 줄 수 있지만 지혜로운 침묵은 오래된 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이 던진 말을 받지 않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에게 던지고 있는 말들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받은 사람인 동시에 상처 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부부의 저녁 식탁으로 가보려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왜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왜 옳은 말이 때로는 마음을 가장 깊이 찌르는 칼이 되는지를 말입니다. 어느 도시의 작은 아파트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2년이 된 부부였습니다. 밖에서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일했고 아내도 집과 직장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의 학원비를 걱정했고 부모님의 병원 예약을 챙겼고 주말이면 마트에 가서 세일하는 물건을 고르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누구의 삶이나 그렇듯 특별히 불행하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마음이 넉넉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날도 별일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한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 계란말이, 조금 식은 생선구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방 안에서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늦은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저녁에도 마음속에 쌓인 말들은 조용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날의 서운함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았다니까. 아내는 국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일은 항상 많지. 집일은 나 혼자 많고. 남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곤함보다 먼저 방어심이 올라왔습니다. 또 시작이야. 내가 놀다 온 것도 아니잖아.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놀다 왔다고 한 적 없어. 그냥 나도 힘들다는 말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아직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잠시 숨을 고르고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말했더라면 그 밤은 조금 다르게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지쳐 있을 때 상대의 마음보다 자기 억울함을 먼저 봅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치이고 왔어. 아내는 그 말에 마음이 더 다쳤습니다. 그래, 당신은 늘 힘들지. 나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는 사람이고. 이 말은 사실을 말하려는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알리고 싶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곧잘 비꼬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남편도 그 옷만 보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외로움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불만이면 당신도 내일 해봐. 밖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알아? 아내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기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지쳐서 나오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은 꼭 그렇게 말해야 속이 시원해? 내가 돈 안 번다는 말이 그렇게 하고 싶었어? 아이의 방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작은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커질 때 우리는 이상하게도 멈춰야 할 신호를 알아차리면서도 지나칩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이겨야 한다는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예전 일을 꺼냈습니다. 아내도 더 오래된 일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당신은 결혼 초부터 그랬어.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했지. 당신 가족은 늘 당신 편만 들잖아. 처음에는 오늘 늦게 온 이야기였는데 어느새 12년의 결혼 생활 전체가 법정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이제 별로 기대가 없어. 그 말에 남편은 순간적으로 이겼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아내가 큰 소리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쪽이 문을 닫는 소리였습니다. 남편도 곧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찌개는 식어갔고 생선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고 오래된 사진을 보았습니다. 결혼 초 두 사람이 작은 월세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웃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진 것이 적어도 서로의 피곤함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서로를 쉬게 해주던 사람이 서로를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이 된 것은. 아내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이기고 싶었던 게 아닌데, 그냥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했을 뿐인데. 남편도 안방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매번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걸까? 여러분, 이 부부 중 누가 완전히 옳고 누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내에게는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온 외로움이 있었고 남편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피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부드럽게 내놓지 못하고 서로를 찌르는 말로 내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속에 나라는 생각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시당하면 안 된다. 나는 손해보면 안 된다. 나는 이번에도 참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앞에 서면 사랑은 뒤로 밀려납니다. 금강경의 지혜를 삶에 비추어 보면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운함을 참고만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정직하게 보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내는 까닭이 정말 오늘의 사건 때문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쌓인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보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정말 문제 해결인지 아니면 상대가 내 아픔 앞에서 미안해하며 작아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인지 보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아픈 말은 대개 완전히 거짓말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사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더 아픕니다. 당신은 늘 그래. 당신은 나를 몰라. 당신 가족은 항상 그래. 이런 말 속에는 실제로 경험한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항상, 한 번도라는 말이 붙는 순간 상대는 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의 낙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대화는 닫힙니다. 사람은 낙인 앞에서는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방어하거나 침묵하거나 멀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부가 사랑이 부족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길이 막혀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막는 가장 큰 돌 중 하나가 바로 이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하고 나면 잠깐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원함 뒤에 상대의 눈빛이 식어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이긴 것일까요? 말의 승리는 관계의 평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마디 덜 하는 것이 관계 안에 남은 복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참으라는 말로 이 가르침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말, 반복되는 무시, 마음을 해치는 행동을 무조건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교의 지혜는 자신을 버리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이 분노에 끌려가 말과 행동을 잃기 전에 먼저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대화를 잠시 멈추고 나중에 다시 말하자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경계조차 상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더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 세워야 합니다. 이 부부가 그날 밤 배워야 했던 것은 누가 더 고생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참았는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배워야 했던 것은 서로의 말 밑에 숨어 있는 두려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늦었어? 라는 말 밑에는 나 혼자라는 느낌이 너무 힘들어가 있었고, 나도 힘들어 라는 말 밑에는 내 노력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가 있었습니다. 겉말만 붙잡으면 싸움이 되고 속마음을 들으면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행은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아이의 방문 앞에서도, 퇴근 후 식탁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 올라올 때 바로 받아치기 전에 한호흡 쉬는 것, 내 말이 칼이 되려는 순간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묻는 것,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기려 하는지 아니면 함께 살 길을 찾으려 하는지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 실천하는 작은 수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옳은 말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옳지 때문에 더 위험한 말도 있습니다. 내 말이 맞다는 확신이 강할수록 우리는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찢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또 하나의 비유가 전해집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필요했던 뗏목조차 강을 건넌 뒤에는 머리에 이고 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오름은 정말 지혜인가? 아니면 아직 내려놓지 못한 또 다른 집착인가? 불교 전통에는 뗏목의 비유가 전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 강은 넓고 깊었습니다. 물살은 잔잔해 보였지만 발을 들이면 금세 중심을 잃을 만큼 위험했습니다. 그 사람은 강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너편에는 가야 할 길이 있었고 이쪽에는 더 머물 수 없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리도 없고 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뭇가지와 풀과 덩굴을 모아 조심스럽게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그 뗏목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튼튼한 배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순간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물을 저어가며 때로는 물살에 떠밀리고 때로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천천히 강을 건넜습니다. 마침내 건너편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그는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 뗏목이 없었다면 그는 강을 건너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강을 건넌 뒤 그 사람은 그 뗏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뗏목이 나를 살렸으니 평생 머리에 이고 다녀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산길을 오를 때도 뗏목을 쥐고 마을로 들어갈 때도 뗏목을 끌고 잠을 잘 때도 곁에 두며 이것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니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그를 도와주었던 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짐이 되고 맙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좋은 것조차 집착이 되면 괴로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옳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의 옳은 말은 뗏목과 같습니다. 관계를 건너게 해주고 오해를 풀게 해주고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미 그 말을 충분히 했는데도 계속 붙잡고 있다면 그 옳음은 더 이상 지혜가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내 말이 맞잖아. 내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잖아. 왜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옳음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 그 옳음이 관계의 길을 막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정말 맞는 말을 합니다. 당신은 요즘 집에 너무 무심했어. 내가 혼자 감당한 게 많았어. 우리 대화가 필요해. 여기까지는 필요한 말입니다. 관계를 건너기 위한 뗏목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혹은 이미 마음이 방어로 가득 찼을 때 그 말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진실을 말하려던 마음이었지만 나중에는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말의 내용은 맞는데 말의 향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지혜는 단순히 무엇이 맞는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말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느 순간 멈출지를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같은 진실이라도 분노의 손에 들리면 무기가 되고 자비의 손에 들리면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인가? 아니면 이미 건넌 뒤에도 내려놓지 못하는 짐인가? 금강경의 가르침을 삶으로 가져오면 이것은 내 옳음에 머물지 않는 연습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상처를 없는 척하고 상대가 무엇을 하든 참고 웃으라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의 내려놓음은 무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보고 상대의 마음을 보고 상황의 인연을 보고 지금 무엇이 진짜 도움이 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내가 말합니다. 저는 사실만 말했어요. 틀린 말 한 게 없어요. 남편도 말합니다. 저도 제 입장에서는 맞는 말만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은 각각 들어보면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숨이 막힙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 자기의 진실을 들고 있지만 그 진실 사이에 상대가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사람을 살리려면 그 안에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 방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옳은 말로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완전히 공격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 부부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사람의 마음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늘 나를 외롭게 해 라는 말과 요즘 나는 혼자라는 느낌이 들어서 많이 힘들어 라는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상대의 마음에 닿는 길이 다릅니다. 앞엔 말은 상대를 피고인 자리에 세우고 뒤엔 말은 내 마음의 문 앞에 초대합니다. 뗏목의 비유가 더 깊은 까닭은 그것이 불교의 가르침 자체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가르침도 목적은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가르침을 붙잡고 나는 알고 있다, 너는 모른다 는 마음을 내면 그 순간 가르침은 또 다른 자아의 장식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성숙해, 내가 더 많이 배웠어, 내가 더 참았어. 이런 마음이 생기면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우월감이 자라납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아주 미세한 아상입니다. 여러분, 다툼 속에서 정말 내려놓기 어려운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시간이 지나면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은 오래 붙잡게 됩니다. 내가 맞았는데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지? 내 말이 사실인데 왜 부드럽게 말해야 하지? 바로 이 지점에서 수행이 시작됩니다. 맞는 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진실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더 깊은 자리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상대를 누르기 위한 진실에서 서로를 깨우기 위한 진실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조용히 있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때로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무시, 마음을 다치게 하는 습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앞에서는 침묵이 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할 때도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는 켜두어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벌 주려고 말하는가? 아니면 우리 둘이 벌 아프기 위해 말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말의 방향을 바꿉니다. 목소리의 온도를 바꾸고 눈빛의 날카로움을 줄이며 끝내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줍니다. 옛 수행자들은 마음을 물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물이 흙탕물이 되면 아무것도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두면 흙은 조금씩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집니다. 부부싸움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흙탕물처럼 뒤섞인 순간에는 아무리 중요한 말을 해도 서로에게 맑게 닿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잠시 멈추는 것도 수행입니다. 지금은 우리 둘 다 너무 화가 났으니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하자. 이 말은 도망이 아닙니다. 뗏목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물살이 너무 거셀 때 억지로 건너려 하지 않는 자비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여기까지 놓고 보면 우리는 조금씩 같은 방향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상대가 던진 분노를 반드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사랑하면서도 이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서로를 아프게 하는 현대의 부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뗏목의 비유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깊이 묻습니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오름은 아직 필요한 뗏목인가? 아니면 이미 짐이 되어 관계를 무겁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복을 잃는다는 말은 신비한 벌을 받는다는 뜻으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말과 표정 속에서 관계의 따뜻함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이기려고 던진 한마디 때문에 상대가 마음의 문을 조금 닫고 상대가 닫은 마음 때문에 나도 더 차가워지고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있어도 점점 외로워지는 것. 그것이 이미 잃어버린 복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을 지킨다는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다툼의 한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 괴로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 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이야기를 모두 지나왔습니다.
모욕을 받지 않는 마음, 사랑 속에 숨어 있는 이기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오름조차 내려놓아야 할 때를 알려주는 뗏목의 비유. 이 이야기들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두 금강경이 말하는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내 분노에 머물지 않고, 내 상처에 머물지 않고, 내 오름에 머물지 않을 때, 비로소 사랑은 다시 숨을 쉽니다. 다음에는 이 세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우리가 실제 부부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상대가 던진 분노와 모욕을 반드시 내 마음 안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부부의 저녁 식탁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이기고 싶은 마음에 붙잡히면 얼마나 쉽게 서로의 외로움을 보지 못하게 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뗏목의 비유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던 옳은 말과 정당한 주장조차 어느 순간 내려놓지 못하면 짐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세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면 중심에는 금강경의 아주 깊은 정신이 있습니다. 바로 머무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분노에 머무르지 않고,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옳다는 생각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더 또렷이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화가 나면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보고, 서운하면 나는 지금 서운하구나 하고 보되 그 감정이 곧 나의 전부인 것처럼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에서 많은 괴로움은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에 붙는 나의 해석에서 커집니다. 배우자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곧바로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또 나만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반대로 말을 들은 사람도 자기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또 공격받는구나. 아무리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서로의 마음속 이야기가 부딪히면 두 사람은 같은 방에 있어도 전혀 다른 세상에서 싸우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 곧 모든 것은 여러 조건에 의해 함께 일어난다는 가르침을 생각해보면 한 번의 다툼도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만으로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책임져야 할 행동은 책임져야 합니다. 상처 주는 말은 상처 주는 말이고 반복되는 무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보면 오늘의 다툼 안에는 어제의 피로가 있고 오래된 서운함이 있고 어린 시절부터 익숙해진 방어 방식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며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이 일어났을 때 단지 누가 맞나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이 말과 이 감정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를 함께 봅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모두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를 더 넓게 보자는 뜻입니다. 좁게 보면 상대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조금 넓게 보면 상대도 자기 방식대로 괴로움을 다루지 못해 허둥대는 사람입니다. 더 넓게 보면 우리 둘 다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지만 그 표현법을 아직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선이 생기면 말의 날카로움이 조금 줄어듭니다. 상대를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보다 이 얽힘을 풀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요? 먼저 말이 올라오는 순간에 아주 짧게라도 숨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은 작은 일 같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다툼이 커질 때 사람은 숨이 얕아지고 목소리가 빨라지고 눈빛이 좁아집니다. 그때 한번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해받고 싶은가? 아니면 이 사람을 이기고 싶은가? 이 질문 하나가 말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상대의 지난 잘못을 하나하나 꺼내려 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물어보십시오. 이 말을 보내면 관계가 조금이라도 밝아질까? 아니면 내 분노만 잠깐 시원해질까?
두 번째로 마음속에 당연히라는 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부라면 당연히 알아야지.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당연히 해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고마워해야지. 이 당연히가 많아질수록 사랑은 무거워집니다. 물론 함께 사는 사람 사이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 배려해야 하고 약속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당연히가 너무 커지면 상대가 해준 많은 것들은 보이지 않고 하지 못한 것들만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줄어들고 계산이 늘어납니다. 계산이 늘어나면 말투가 차가워지고 차가운 말투는 다시 상대의 방어심을 키웁니다. 세 번째로 내 마음을 조금 더 정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늘 나를 외롭게 해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요즘 나는 혼자 감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힘들어 라고 바꾸어 보십시오. 당신은 나를 전혀 이해 못해 라고 말하고 싶을 때 내가 지금 제대로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조금만 들어줄 수 있을까? 라고 말해 보십시오. 말은 단지 정보가 아닙니다. 말은 마음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길에 가시를 뿌리면 상대가 오다가 다칩니다. 길에 등불을 켜면 상대가 조심스럽게라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경계를 세우되 벌 주기 위해 세우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그럼 다 참아야 하나요? 하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참는 것과 알아차리는 것은 다릅니다.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말이 오가거나 감정이 너무 거칠어져 서로를 해치게 될 것 같으면 멈춰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둘 다 너무 격해져 있으니 1시간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 말투로는 계속 대화하기 어렵다. 나는 잠시 쉬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관계를 보호하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속에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복수심이 들어가면 경계는 수행이 아니라 또 다른 공격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사과를 패배로 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미안해 라는 말은 누가 더 낮은 사람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관계 안에 다시 숨구멍을 내는 말입니다. 물론 진심 없는 사과는 상처를 덮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아까 내 말이 너무 날카로웠어. 그 말은 당신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존엄을 잃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분노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에 머물지 않음을 부부의 삶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상에 머물지 말고, 아내라는 상에 머물지 말고, 피해자라는 상에도 머물지 말고, 옳은 사람이라는 상에도 머물지 말자는 것입니다. 역할은 필요합니다. 책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역할과 책임을 움켜쥐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되면 관계는 점점 숨을 잃습니다. 사랑은 고정된 모양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서로의 변화를 보고, 피로를 보고, 두려움을 보고 다시 배워가는 자리에서 조금씩 살아납니다. 때때로 우리는 배우자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 합니다. 왜 나를 몰라줘? 그런데 조금만 방향을 바꾸어 스스로에게도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기고 싶은 것인가? 안기고 싶은 것인가? 벌 주고 싶은 것인가? 이해받고 싶은 것인가? 상대를 바꾸고 싶은 것인가? 우리 사이의 길을 다시 찾고 싶은 것인가? 이런 질문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부드럽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부러지지 않고 굳은 마음은 쉽게 깨집니다. 우리가 다툼 속에서 한마디를 덜 하고 한 호흡을 더 쉬고 내 오름을 조금 내려놓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불교의 실천은 마법이 아닙니다. 한 번의 깨달음으로 모든 관계가 완벽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알아차림은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덜 찌르는 말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관계 안에 상처 하나를 덜 만든 것입니다. 오늘 먼저 숨을 고르고 말할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어제보다 조금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복은 멀리 있는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건네는 부드러운 눈빛, 지친 사람에게 물 한 잔을 밀어주는 손, 다투다가도 잠깐만 우리 너무 아프게 말하고 있어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이런 것들이 관계의 복입니다. 승리의 말은 크게 들리지만 오래 따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려의 침묵, 진심 어린 사과, 조심스럽게 다시 건네는 말은 오래 남습니다.
그것이 집안의 봉기를 바꾸고 아이의 마음을 덜 불안하게 하고 두 사람이 다시 같은 편이라는 기억을 되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무언가 내려놓음은 사랑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덜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만든 나의 모양, 내가 붙잡은 오름의 모양, 상대가 반드시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기대의 모양을 조금 느슨하게 할 때 사랑은 다시 숨을 쉽니다. 그때 우리는 말에서 이기려는 사람에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사람에서 함께 괴로움을 건너려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이 시작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마지막 말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따뜻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 우리가 지나온 새 이야기와 실천을 다시 조용히 돌아보며 이 가르침이 우리의 가정과 마음에 어떤 작은 평화를 남길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천히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익숙한 장면에서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마주 앉아 다투는 장면입니다. 말은 계속 오가고 서로의 논리는 점점 날카로워지고 마침내 한 사람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면 누군가는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 사람 모두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었습니다. 말에서 이겼는데 왜 마음은 더 외로워지는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왜 집안의 공기는 더 차가워지는가? 금강경의 지혜는 우리에게 나라는 생각에 너무 단단히 머물지 말라고 일깨워줍니다. 이것은 나를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아픔을 무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만든 나의 모양에 갇혀 눈앞의 사람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나는 늘 참고 살았다. 나는 항상 옳았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으니 상대는 반드시 알아줘야 한다. 이런 마음이 굳어지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사실은 내 상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상처만 바라보는 마음은 상대의 상처를 들을 공간을 잃어버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부처님께 거친 말을 쏟아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상대가 던진 분노를 내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상대가 던진 모욕과 날카로운 말을 내 마음속 가장 깊은 방까지 들여놓아야 하는가? 부처님이 보여주신 태도는 차가운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휩쓸리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되갚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순간의 주인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날카로운 말을 했다고 해서 나도 반드시 더 날카로운 말로 되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관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평범한 부부의 저녁 식탁을 보았습니다. 늦은 퇴근, 식은 찌개, 다치는 아이의 방문, 서로에게 던진 짧고 아픈 말들. 그 부부는 서로를 미워해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힘들었고, 둘 다 알아주기를 바랐고, 둘 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좀 알아줘 라는 속마음은 당신은 늘 그래 라는 공격이 되었고, 나도 힘들어 라는 호소는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라는 방어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관계가 사랑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길이 막혀서 지쳐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뗏목의 비유는 우리를 조금 더 깊은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필요했던 뗏목도 강을 건넌 뒤에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도 아무리 옳은 것도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면 짐이 됩니다. 부부 사이의 옳은 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관계를 살리기 위한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계속 반복하며 상대를 굴복시키려 한다면 그 옳음은 더 이상 지혜가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진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전하는 마음이 자비를 잃으면 그 진실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조용히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말을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서로를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입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운함도 생길 수 있습니다. 피곤한 날에는 별것 아닌 말에도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수행한다는 것은 그런 감정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 내가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한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상대를 깨우기 위한 말인지 아니면 상대를 무릎 꿇리기 위한 말인지 바라보는 것.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이해인지 승리인지 묻는 것. 내가 상대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외로움인지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살펴보는 것. 이것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깊은 수행입니다. 절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 시간만 수행이 아닙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말이 올라오는 순간, 퇴근한 배우자의 얼굴을 보며 서운함이 치밀어 오르는 순간, 휴대전화를 들고 긴 메시지를 쓰려는 순간, 바로 그곳이 수행의 자리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다툼이 있다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 쌓인 마음은 하루아침에 다 풀리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용서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웃으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덮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한 가지는 해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가장 강하게 붙잡고 있는 문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먼저 사과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늘 똑같아. 내가 왜 져야 해? 이런 문장이 있다면 그닷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아,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파서 단단히 쥐고 있구나. 바라보는 순간 이미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들어오면 말이 조금 늦어집니다. 말이 늦어지면 상처가 하나 줄어듭니다. 상처가 하나 줄어들면 관계 안에 아직 남아있던 따뜻함이 아주 작게라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 같은 약속이 아닙니다. 누구나 당장 모든 관계가 좋아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금 덜 끌려가고 말이 조금 덜 날카로워지고 상대를 적으로 보는 시간이 조금 짧아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어제와 다른 방향으로 한 걸음 걸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엉보아, 내려놓음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사랑을 내 두려움의 노예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를 조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아픈 말을 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조금 더 자비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또 화를 냈을까 하고 자신을 미워하기보다 내 안에 아직 돌보지 못한 아픔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에서부터 말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관계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부부는 서로를 이기기 위해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함께 살다 보면 실망도 하고 오해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덜 외롭고 싶어서 삶의 무게를 조금 나누고 싶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건너고 싶어서 한 관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처음의 마음을 완전히 잃지 않으려면 말다툼의 순간마다 조금씩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쓰러뜨려야 할 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인생이라는 강을 건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혹시 마음속에 아직 차가운 말이 남아있다면 그 말을 바로 던지기 전에 한 번만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물어보십시오. 이 말은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할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게 할까? 꼭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분명히 말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되 상대의 존엄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는 말, 경계를 세우되 복수심으로 세우지 않는 마음, 서운함을 말하되 사랑의 마지막 끈까지 끊어버리지 않는 태도, 그것이 금강경의 지혜를 삶 속에 옮기는 한 방식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다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래 움켜진 손은 한 번에 펴지지 않습니다. 오래 굳어진 말투는 하루 만에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이미 완전히 붙잡힌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기고 싶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이기고 싶은 마음에서 조금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 작은 알아차림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조용하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완벽하기를 바라기보다 조금 덜 아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늘 훌륭하기를 바라기보다 상처를 만들려는 순간 한 번쯤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무겁고 답답한 집착이 아니라 서로가 숨 쉴 수 있는 넓은 그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에서 이기는 사람보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상대를 굴복시키는 사람보다 함께 건너는 사람이 되기를, 오늘 이 법문이 아주 작은 등불처럼 여러분 마음 한켠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고요하게 해주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말 한마디를 조금 부드럽게 바꾸고 싶은지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불교의 지혜를 함께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이 인연을 이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어디에 머물러 있든 그 자리에서부터 조금씩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